고사카는 30대의 잡지사 기자이다. 어느 날 태풍과 비바람이 몹시 불던 날 밤에 자가용을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비바람 때문에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던 그때 저 앞에서 한 소년이 길가에 비를 맞고 앉아 있는 게 보였다. 고사카는 차를 멈추고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소년은 자전거 여행 중인데 자전거가 고장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사카는 신지라고 하는 그 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근처에 태풍이 잦아들 때까지 하룻밤 묵을 숙소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덜컹 하는 것을 느끼고 고사카는 잠시 차를 세웠다. 그런데 옆에 웅덩이 쪽에 맨홀 뚜껑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 우산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신지는 노란 우산을 주서 들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이 노란 우산의 주인은 7살짜리 남자아이고 그 아이는 이 맨홀 안으로 빠졌다는 것이었다. 고사카는 믿기 힘들었지만 잠시 후 어떤 남자가 자신의 차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나간 자신의 7살 아들이 행방불명되어서 찾으러 나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노란 우산을 보더니 자신의 행방불명된 아들인 다이스케의 것이라고 말한다. 고사카는 신지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어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잡지사의 기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7살짜리 남자애가 행방불명되었다고 들은 뒤 주변을 수색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린 맨홀 안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사카와 신지는 주변의 모텔을 찾아 투숙했다. 날이 밝았고 태풍이 멎었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지는 아침에 그 맨홀 뚜껑 쪽으로 가서 맨홀 뚜껑을 만져보더니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고사카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물을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그런 사실을 아냐고 물었고 신지는 자신에게는 텔레파시라는 초능력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사물을 만지거나 사람을 만지면 그것의 기억이 자신에게 옮겨온다고 말한다. 신지는 맨홀 뚜껑을 만진 후 이 맨홀 뚜껑을 연 사람은 빨간색 포르쉐를 탄 두 남자라고 말한다. 한 명은 빨간색 잠바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줄무늬가 있는 스니커즈를 신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두 남자는 하이아라이라고 하는 식당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말한다. 고사카는 속는 셈 치고 신지의 말을 따라서 하이아라이라는 식당을 찾아간다. 신지는 고사카의 팔을 잠시 잡았을 뿐인데 고사카는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신지는 고사카의 과거에 대해 술술 얘기하기 시작한다. 어릴 때 트럭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 그리고 고사카가 3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름이 사이코라는 것 등등을 신지는 얘기했다. 하지만 고사카는 신지를 그날 처음 보았고 자신의 그런 개인 정보를 신지가 알고 있을 리 없었다. 하이아라이에 도착한 고사카와 신지는 가게 주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빨간색 포르쉐를 탄 두 남자가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본다. 가게 주인은 어제 남자 2명이 왔는데 그들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지망생들이라고 했다. 자신의 가게에 장식할 그림들을 가져다 주러 어젯밤에 찾아왔는데 차가 빨간색 포르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 두 남자가 다시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두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고사카는 창문 밖으로 내다보았고 창밖에는 빨간색 포르쉐가 세워져 있었다. 고사카는 그 두 남자에게 당신들이 어젯밤 근처의 웅덩이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어 놓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고사카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때 신지가 고함을 치며 당신들이 열어 놓은 맨홀에 한 어린 아이가 빠져 죽었다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두 남자는 자신들은 모른다고 발뺌하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지는 그 남자 둘에게 달려들었고 엎치락 뒤치락 했다. 가게 주인은 고사카와 신지를 가게 밖으로 쫓아내었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신지는 자신의 섣부른 행동 때문에 범인들의 자백을 망치고 말았다고 고사카에게 사과한다. 하지만 고사카는 실수로 맨홀 뚜껑을 열어 놓았지만 어린 아이를 죽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남성을 살인자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 두 남자는 미야나가와 가키타라고 하는 남자였다. 고사카가 근무하는 잡지사 사무실에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발신자가 없는 그 편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가 들어 있었다. 벌써 6번째 그런 편지가 고사카 앞으로 배달되었다. 사무실 여직원인 가나코는 고사카를 걱정하고 있었다. 혹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고사카의 직장 상사는 혹시 외상값을 떼먹은 가게가 있는 거 아니냐고 농담조로 얘기한다. 하지만 고사카가 떠올려 봤지만 지금껏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로 고사카를 누군가 찾아왔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나오야라고 밝힌 그는 신지의 친척이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전 태풍 때 신지를 만날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신지는 초능력자처럼 되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중학생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의 알아맞히는 능력은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며 아이의 행방불명 사건 및 고사카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도 이미 사전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지를 앞으로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고사카는 나오야의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는 설명을 듣고 신지는 초능력자인 척하는 중학생일 수도 있겠다고 납득한다. 그런데 며칠 후 사무실로 신지가 찾아왔다. 신지는 나오야는 자신의 친척이 아니며 우연히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초능력자라고 말한다. 나오야는 자신과 같은 텔레파시 능력이 있고 더 강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오야는 자신에게는 없는 텔레포트, 순간이동, 능력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고사카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신지는 사무실 여직원인 가나코가 오늘 밤 고사카에게 음악회 티켓을 구했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신지는 가나코와 사무실 입구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고사카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가나코는 고사카에게 다가와 자신이 음악회 티켓을 2장 구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고사카는 자신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어린 가나코의 사랑을 받아 들일 수 없었기에 거절했다. 고사카는 3년 전에 사귀던 약혼자와 헤어졌고 그녀의 이름은 사이코였다. 결혼 날짜까지 다 정해졌을 때 고사카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이코는 아이를 원했다. 사이코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 없다며 결혼을 파혼했고 고사카는 상처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옮겼다. 고사카에게 사이코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직장 상사였고 그 직장 상사는 사이코의 아버지와 연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고사카의 직장으로 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이번에는 백지가 아니었고 원한을 뜻하는 한자가 한 글자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받은 고사카 및 직장 동료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졌다. 나오야와 만나기 위해 고사카는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녔지만 최근에 나오야는 다니던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잠적해 버렸다. 신지에게도 나오야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오야의 전화번호로 끊임없이 통화를 시도하던 고사카는 결국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은 금속성의 약간의 잡음만 들릴 뿐이었다. 계속 대화를 시도하던 고사카는 상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고사카의 질문에 톡톡 두드리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고사카의 질문에 네와 아니오로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곧 만날 약속을 잡았고 상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고사카를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릴 때 집 근처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목소리를 잃게 되었다는 그 여인은 20대 중반이었고 이름은 나나에라고 말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서 거기에 글자를 써서 고사카와 대화를 했다. 나오야와 같은 아파트의 한 집 건너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그녀는 최근에 나오야가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나오야와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 나나에는 자신이 맹장염에 걸려 혼자 집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오야가 나타나서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나에도 나오야의 특수한 능력을 알고 있었다. 나오야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은 나오야를 친동생처럼 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고사카의 질문에도 나나에는 나오야의 행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고 나오야의 비밀을 지켜주는 듯 했다. 고사카는 나나에의 집 근처에서 잠복하며 나오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오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 날 나나에가 고사카가 잠복하는 차로 다가왔다. 잠복하는 것을 들킨 고사카는
난처해했지만 나나에는 나오야가 이곳에 왔다가 고사카가 잠복하는 것을 알아챘고 나나에에게 고사카와 더 이상 엮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나에는 나오야가 고사카가 잠복하는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고 고사카에게 얘기한다. 그것을 들은 고사카는 자신의 차를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회색 국산 승용차를 발견했고 곧 운전스키를 통해서 그 차를 따돌렸다. 하지만 그 차의 번호판은 확인하지 못했다. 고사카는 얼마 후 신문에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태풍이 올 때 맨홀 뚜껑을 열어 한 아이를 숨지게 한 두 남자 중 한 명이 강 위의 다리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는 기사였다. 그 소식을 신지에게 알렸고 신지와 고사카는 그 남자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둘 중에 투신 자살한 사람은 미야나가였고 그의 동료였던 가키타 또한 그 장례식의 모습을 나타냈다. 고사카와 신지를 발견한 가키타는 그 둘에게 다가왔고 인상이 초췌해져 있었다. 고사카가 물었을 때 가키타는 자신들이 그 맨홀 뚜껑을 열어둔 것을 시인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빠질 줄은 전혀 몰랐고 물이 고여 있으면 지나다니는 차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료인 미야나가가 그렇게 죽은 것은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키타는 자신은 미야나가에게 끊임없이 경찰에 자수를 권했고 그것을 반대한 것은 미야나가라고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가키타는 장례식이 끝난 후 경찰에 자수한다. 과실치사로 처분을 받고 형은 살지 않았으나 사회적인 지탄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고사카 앞으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그 편지에는 노여움을 뜻하는 노자가 한 글자 쓰여 있는 편지였다. 그리고 고사카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라고 밝힌 그 사람은 고사카에게 자신에게 보복당할 일을 예전에 하지 않았느냐며 그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고사카와 예전에 약혼자였던 사이코를 언급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알아내지 못할 경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한다. 고사카는 머리를 쥐어짜냈지만 자신이 이렇게 보복당할 만한 잘못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 범인은 범행을 예고하는 협박을 했으므로 고사카는 주변 사람들에게 몸조심을 당부한다. 그러던 중 고사카와의 결혼이 파혼났던 사이코에게도 같은 백지의 편지가 배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사이코는 고사카와 파혼한 후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사이코의 아버지의 소개로 그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과 결혼했다. 아이를 원하던 사이코는 임신을 했고 3개월째였다. 사이코의 남편은 이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부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조만간 이사장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사이코의 남편 가와사키에게는 레이코라는 여비서가 있었고 4년째 내연관계였다. 가와사키가 사이코와 결혼한 것은 같은 교사 집안의 딸과 결혼을 원하는 이사장의 뜻에 따라서 한 정략 결혼이었다. 하지만 이사장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조만간 가와사키는 이사장의 자리에 오를 예정이었다. 고사카는 나나에의 아파트에 찾아가 그녀의 안전을 당부한다. 그러다 그 둘은 키스를 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고사카는 나나에를 만나러 매일 찾아갔고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나나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그러다 어느 날 신지는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고 폭행을 심하게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신지는 의식이 없었으나 수술은 잘 되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병원 대기실에 있던 고사카는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나오야와 나나에를 보았다. 나오야는 몹시 몸이 안 좋아 보였고 나나에가 부축해서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나오야는 신지의 텔레파시를 받고 찾아온 것이었다. 나오야는 신지와의 텔레파시를 하더니 신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얘기한다. 나오야는 자신의 초능력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다. 하지만 자신은 곧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병원을 떠난다. 건강이 안 좋은 나오야를 말리기 위해 병원을 따라 나섰지만 고사카는 나오야가 갑자기 눈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범인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고 다른 큰일이 생기지 않아 안심하고 있던 차에 고사카는 사이코가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이코는 늦은 밤 귀갓길에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사이코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이 납치범임을 밝힌 그 남자는 고사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고사카는 경찰의 인솔을 받아 사이코의 집으로 왔고 사이코의 남편 가와사키가 있었다. 전화를 기다리던 중 범인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고사카는 통화를 시도했다.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고사카는 일부러 전화 통화를 길게 유도했고 발신지가 확인되어 경찰이 곧 출동했다 하지만 범인은 사라졌고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범인은 돈 1억엔을 요구했고 가와사키는 돈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가와사키의 비서인 레이코가 나타났다. 레이코는 침착했으나 가와사키는 점점 초조해했다. 고사카는 범인과의 통화 도중 범인의 목소리가 바뀐 것을 알아챈다. 전에 걸려온 범인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범인은 몇 번의 접선 장소를 바꿔가면서 경찰을 따돌렸고 최종적으로 도쿄만의 해안가로 고사카를 불러낸다. 고사카가 도착하자 그곳에는 칼에 찔려 죽은 남성의 시신이 파도에 휩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나오야가 있었다. 나오야 또한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경찰은 죽은 남성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오야를 병원에 실어보낸다. 신지가 깨어났고 신지는 고사카에게 사에코가 감금된 곳의 위치를 알려준다. 고사카는 외딴 곳의 폐건물로 들어갔고 그곳 3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곳에는 가와사키의 비서인 레이코가 찾아왔고 사이코는 레이코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레이코는 곧 칼을 빼들었고 일이 잘 되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이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의아하다며 어쨌든 자신이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레이코는 사이코에게 칼을 휘두른다. 그때 고사카는 레이코에게 몸을 던져 칼을 떨어뜨렸고 곧이어 따라 들어온 경찰이 레이코를 체포한다. 레이코는 사이코의 남편 가와사키와 짜고 사이코를 죽이려 한 공범자였다. 사람을 시켜서 사이코를 납치하고 외딴 곳의 폐건물에 감금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시켜 사이코를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나오야는 그 사실을 알고 범행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폐건물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사이코를 납치해 데려온 그 괴한과 격투 끝에 그 남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칼에 찔리고 말았다. 신지는 고사카가 받은 일련의 협박 편지를 가나코에게서 건네받고 손으로 만졌을 때 사이코의 납치 계획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사이코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나 신지가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신지의 텔레파시를 듣고 나오야가 찾아왔다. 신지는 나오야에게 사이코 납치 사건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나오야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초능력을 써서 사이코를 구해낸 것이다. 나오야는 결국 죽었지만 마지막으로 나나에와 고사카가 연인 사이가 된 것을 눈치채고 축하했다. 신지를 폭행한 사람은 맨홀 뚜껑을 열어놓았던 두 남자 중 하나인 가키타였다. 가키타는 동료인 미야나가에게 자수하자고 권유했고 미야나가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을 그 반대였다. 미야나가가 자수하자고 가키타에게 부탁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은 가키타였다.